금빛 눈동자가 불타오릅니다. 거대한 고양이과 맹수, 표범입니다. 근육은 용수철처럼 감겨 있고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모든 것을 끝장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작고 연약한 인간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아이, 그리고 아이와 표범 사이 마치 고대 성벽처럼 묵묵히 서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견, 진돗개 춘기입니다. 한국개는 야생의 지배자를 이길 수 없다는 세상의 조롱과 편견,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부정하듯 충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야생의 포식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 약속과 희생, 그리고 종을 뛰어넘는 충성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은 이야기의 절정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춘기가 어떻게 표범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거대한 맹수와 심리전을 벌이며 맞섰는지, 마침내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본 기적 같은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어린 주인을 지키겠다는 선천적 본능, 야생성마저 잠재우는 진돗개의 위대한 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은 다음 장을 넘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스릴과 궁금증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넓은 대지, 문명과 야생의 경계가 희미한 곳에 자리 잡은 한 한국인 가족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의 삭막함을 떠나 자연의 품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싶었던 이민준 씨와 박지혜 씨 부부, 그들의 꿈은 그림 같은 집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마주한 마당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홍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면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지혜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가꾼 작은 텃밭을 돌보았죠.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는 5살 배기 딸 하나, 그 아이의 곁에는 언제나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충이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충이는 부부가 한국에서부터 함께 데려온 가족이었습니다. 충성의 충자를 따서 지은 이름처럼 충이는 오직 하나와 가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가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몸으로 받쳐주었고, 아이가 정원에서 놀 때면 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춘기의 세계에서 하나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하나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행복 아래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뚝 그쳤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대자연의 변덕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을 수 없는 낯선 냄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위험의 첫 파동을 말입니다. 실제로 그 진돗개를 포함한 많은 개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4만 헤르츠 이상의 초음파 영역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동물이 내는 소리나 멀리서 다가오는 포식자의 발걸음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이는 바로 그 능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들의 영역을 염탐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는 마당에서 빨간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충이는 그 옆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하나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공이 통통 튀어 숲과 마당의 경계가 되는 덤불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하나가 아장아장 공을 쫓아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졸고 있던 춘기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곤두선 등줄기 털, 바짝 당겨진 귀, 그리고 덤불 속의 한 점을 꿰뚫을 듯 고정된 시선, 녀석의 몸은 순식간에 평범한 애완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경계 태세를 갖춘 전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춘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고요한 오후의 풍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을 확인시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제껏 이 가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야생의 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충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 덤불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어떤 눈으로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춘기의 으르렁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낮은 저주파처럼 대지에 깔려 평화롭던 공기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민준 씨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달려가 딸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야 겁에 질린 눈으로 춘기가 노려보는 덤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혜 씨,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충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 정착하며 겪었던 외로움과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이자 딸 하나에게는 둘도 없는 오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춘기가 이토록 강렬한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춘기와 하나의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하나가 태어나기 1년 전 민준 씨 부부는 한국의 한 진돗개 보호소에서 춘기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 속에서 유독 춘기는 좀처럼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서 그저 묵묵히 부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깊고 총명한 눈빛에 이끌린 부부는 다른 강아지들을 마다하고 춘기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 섬긴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지만 춘기가 마음을 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녀석은 결코 먼저 다가와 애교를 부리거나 재롱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묵묵히 부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음장 같던 춘기의 마음을 녹인 것이 바로 딸 하나의 탄생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집으로 온 첫날, 충이는 요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냄새에 경계심을 품을 법도 한데 녀석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자신의 동생을 만난 듯 조심스럽게 아기의 냄새를 맡고는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충이는 하나의 수호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밤새 울면 부모보다 먼저 일어나 방문을 긁으며 알렸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위험한 물건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길을 막아서곤 했습니다. 하나 역시 그런 춘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겼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단어는
엄마나 아빠가 아닌 춘기를 부르는 추였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춘기의 털을 움켜쥐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춘기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이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충이는 하나의 웃음소리에 꼬리를 흔들었고 한나는 춘기의 낮은 낑낑거림에 녀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애완견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으로 이어진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충이는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나는 춘기를 사랑하겠다고 말없이 맹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진돗개는 유전적으로 늑대의 특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속한 무리의 리더, 즉 알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알파로 인식하는 대상이 반드시 가장 힘이 세거나 먹이를 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리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 즉 어린아이를 자신의 알파이자 평생 지켜야 할 대상으로 각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춘기에게는 바로 하나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녀석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수천 년의 본능이 저 작은 아이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지켜내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정한 것이죠. 덤불을 향한 대치는 몇 분간 더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덤불 속에서 무언가 스르륵 물러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제야 충이는 경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긴장한 채 민준 씨의 품에 안긴 하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잠을 설쳤습니다. 민준 씨는 마당 주변에 더 밝은 조명을 설치했고 지혜 씨는 인터넷을 뒤져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범, 하이에나, 자칼, 화면에 떠오르는 맹수들의 사진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야생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웃집 농장 주인 클라우스 씨를 찾아가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민준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여긴 도시가 아니야. 밤이 되면 저 숲은 인간의 땅이 아니지. 당신 개가 뭔가를 보고 짖었다면 그건 아마도 표범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춘기를 가리키며 피식 웃었습니다. 물론 저 개는 용감해 보이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무리 용맹해도 야생의 지배자를 이길 순 없어.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클라우스 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야생과 더불어 살아온 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검한 현실의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는 민준 씨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데려온 충이가 어쩌면 가장 큰 위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충이는 인간의 편견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야생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까요? 클라우스 씨의 경고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존재감은 점점 더 짙게 가족의 일상을 옥죄어 왔습니다.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울리는 기묘한 울음소리, 마른 나뭇가지를 으드득 부러뜨리는 소리, 심지어는 지붕 위를 무거운 무언가가 슥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밤마다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불을 환하게 켠 채 불 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보금자리는 이제 야생의 거대한 그림자에 갇힌 위태로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민준 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작은 펍에 들러 그곳에서 만난 사냥꾼 출신의 노인들에게 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진돗개는 아주 용맹합니다. 어떤 위협이든 감지하고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에 노인들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노인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라고. 진돗개 들어본 적은 있군. 하지만 친구, 여긴 아프리카야. 이곳의 표범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림자처럼 숨통을 끊어. 당신 개가 짖을 기회조차 없을걸? 또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 농장에서도 셰퍼드 2마리를 표범에게 잃었지. 놈들은 개를 사냥감으로 보지 않아. 귀찮은 방해물 혹은 재미 삼아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지. 그들의 말 속에는 동양에서 온 이방인과 그의 개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회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돗개는 그저 아시아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 온 품종 개량된 애완견일 뿐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혹독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간 진화해온 포식자의 교활함과 잔인함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범과 같은 대형 고양이와 맹수는 개를 압도하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순간 속도, 점프력, 그리고 무엇보다 은밀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암살 기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야생에서 개가 단독으로 표범을 이긴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검투 경기에 다양한 동물을 동원했는데 당시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진 몰로수스 견마스티프의 조상과 아프리카 표범을 싸움 붙이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표범이 특유의 민첩함과 치명적인 공격으로 개를 압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개는 표범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은 수천 년간 이어진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민준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춘기의 용맹함을 믿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들의 조언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충이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당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거나 하나와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과 최소한의 용변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집 주변을 빙빙 돌며 경계를 섰습니다. 녀석의 모든 신경은 숲을 향해 뻗어 있었고 두 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공기 중에 미세한 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쫑긋거렸습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현관문 앞에 꼼짝 않고 엎드려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녀석의 행동은 더 이상 애완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과 무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야생 늑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런 춘기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춘기의 밥그릇에 특별히 영양가 높은 고기를 듬뿍 담아주며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춘기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있잖니. 하지만 충이는 주인의 위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운 뒤 다시 자신의 초소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경계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차 춘기의 행동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춘기가 짖지 않는 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고 춘기가 으르렁거리면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했습니다.
어느새 진돗개 한 마리가 이민자 가족의 유일한 경비 시스템이자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심리적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춘기가 벌이고 있는 이 필사적인 경계가 사실은 거대한 맹수와의 치열한 기싸움의 일부라는 것을 숲속의 포식자는 매일 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며 춘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개의 인내심과 용기를 측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의 순간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충이는 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춘기의 변화를 감지할 뿐 그 작은 몸이 짊어진 거대한 책임감과 압박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야생의 지배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충이는 언제까지 홀로 이 버거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녀석은 정말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춘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체계적이고 정교해졌습니다. 녀석은 마치 숙련된 경비대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선의 시작은 현관문이었고 끝은 하나가 노는 마당의 가장자리, 즉 숲과 맞닿은 덤불 바로 앞까지였습니다. 충이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자신이 설정한 이 경계선을 따라 순찰을 돌았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며 밤사이 침입한 낯선 흔적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했고 주요 지점마다 자신의 소변으로 영역 표시를 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춘기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요즘 춘기가 부쩍 산책을 좋아하는군 하고 가볍게 말했고 지혜 씨는 녀석이 혹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춘기의 행동은 단순한 산책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계산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야생 동물, 특히 영역 동물들은 후각에 매우 민감합니다. 춘기가 남긴 소변 냄새는 이곳은 나의 영역이며 강력한 수컷이 지키고 있다. 침범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명한 화학적 신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와 늑대 같은 갯과 동물의 소변에는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 심지어는 공격성까지 드러내는 복잡한 페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과시하며 보이지 않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숲속의 표범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 가족을 염탐하고 있다면 춘기는 후각이라는 원초적인 무기로 자신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가 마당에서 놀 때면 춘기의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춘기가 설정한 경계선 근처로 다가가려고 하면 녀석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앞을 가로막거나 몸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춘기의 새로운 놀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까르르 웃었지만 그것은 사실 생사를 가르는 경고였습니다. 충이는 하나가 절대로 숲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안전구역, 즉 세이프 존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혜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충이는 평소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 쪽에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춘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녀석은 이전에 보여줬던 경계태세와는 차원이 다른 극도의 집중력을 보이며 숲의 한 지점을 응시했습니다. 목에서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살짝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공격 직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혜 씨는 순간 오싹함을 느끼고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이리 와.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춘기의 반응은 그곳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응시하는 곳, 그 짙은 녹색의 덤불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는 다른 의지를 가진 생명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풀숲을 스치며 지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척이었습니다. 춘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흔들림 없는 자세로 덤불을 노려보았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크기, 거리, 움직임의 속도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공격해야 하는가, 아니면 방어해야 하는가, 짖어서 위협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으로 압박해야 하는가. 그 짧은 순간 충이는 야생의 포식자와 동일한 수준의 본능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씨가 하나를 데리고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충이는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덤불에 고정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공포에 질린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전장을 집 앞마당으로 옮기려는 전략적인 이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싸움의 무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가족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마침내 현관문 바로 앞까지 물러선 충이는 그제야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문이 닫히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털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알지 못했지만 방금 전 충이는 목숨을 건 대치를 벌인 것입니다. 소리도 싸움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분명 죽음의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고대의 사냥꾼과 충직한 보호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치는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숲속의 존재는 이제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 하얀 개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자신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춘기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투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신경전 끝에 마침내 보이지 않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청명한 오후였습니다. 이민준 씨는 집 지붕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있었고 지혜 씨와 하나 그리고 충이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풍경, 바로 그 안온한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것은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수리를 거의 마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내와 딸에게 손을 흔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당을 지나 저 멀리 숲과 초원이 만나는 경계에 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바위의 형상이 햇빛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집중하는 순간 민준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황갈색 털에 검은 장미꽃 같은 무늬를 가진 완벽한 포식자, 표범이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왕처럼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한 자세로 바위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길고 두툼한 꼬리가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민준 씨 가족을, 특히 마당에서 놀고 있는 하나와 춘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좋기 100m는 넘어 보였지만 표범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마치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하나 데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민준 씨의 목소리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표범에게서 한시도 떼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의 굳은 표정과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고 이내 숨을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야생의 지배자가 지금 자신들의 삶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춘기 역시 이변을 감지했습니다. 녀석은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서서 표범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나가 표범을 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아이와 표범 사이를 가로막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동도 없이 바위 위에 포식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묘하고도 숭고한 대치였습니다. 10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문명에 길들여진 충직한 개와 야생의 정점에 선 포식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표범의 금빛 눈동자는 냉혹한 계산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하찮은 생명체가 감히 내 영역에서 나를 마주 보는가 나는 듯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춘기의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추호의 물러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어린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대면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예고하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표범은 춘기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냥을 방해할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표범 같은 지능적인 포식자들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상대의 힘과 의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승산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이 첫 번째 대면은 바로 그 분석의 과정이었습니다. 표범은 충이가 단순히 짖기만 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저항할 의지가 있는 상대임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아이 콘택트의 컨택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은 포식자와 눈이 마주치면 공포에 질려 도망가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손쉬운 사냥감임을 인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춘기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행위는 나는 너를 인지하고 있으며 너의 공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포식자로 하여금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위 위의 표범은 한동안 춘기를 지켜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커다랗게 하품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바위 뒤편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거대한 위협은 왔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포와 긴장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다리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와 아내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충이는 표범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참을 더 서 있다가 가족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굳었던 몸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이제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 눈을 번뜩이며 다음 기회를 노리는 야생의 살인자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면은 끝났지만
그것은 진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표범은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100m라는 안전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춘기와 가족은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표범이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숲속의 어둠은 더 이상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형상과 금빛 눈동자를 가진 명백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표범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 대신 더욱 대담하고 치밀하게 가족의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전 정신을 먼저 파괴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표범의 시점에서 이야기는 재구성됩니다. 녀석은 이 지역의 오랜 지배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냥을 성공시키며 이 일대의 생태계 정점에 군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영역에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냄새를 풍기는 두발 짐승들과 그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새끼, 그리고 그들 곁을 맴도는 성가신 냄새를 풍기는 네 발 달린 경쟁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개는 녀석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감히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심지어 영역 표시로 도전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녀석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사냥의 목적은 이제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배력을 증명하고 방해꾼을 제거하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표범은 사냥의 대상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느리며 무리로부터 보호받는 핵심, 바로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표범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은 본능적으로 무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법을 압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아이를 공격함으로써 저항하는 어른들을 무력화시키고 성가신 하얀 개에게는 씻을 수 없는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때부터 표범의 냉혹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녀석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했습니다. 가족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이고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 남자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시간, 여자가 마당에서 일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가 야외에서 혼자 노는 시간. 녀석은 이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먼저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표범의 감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공기 중에 섞인 표범의 채취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자주 느껴진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춘기의 경계는 이제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하나가 마당에 나갈 때면 녀석은 단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숲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표범과 춘기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표범이 일부러 숲의 동쪽에서 소리를 내면 충이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 맹렬하게 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범의 속임수였습니다. 춘기가 동쪽에 정신이 팔린 사이 녀석은 소리 없이 서쪽으로 이동해 사각지대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교란 작전은 몇 번이고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번번이 표범의 의도를 간파하고 맹렬하게 짖으면서도 결코 하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숲속의 적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 작은 소녀라는 것을
여기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이 드러납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귀소 본능과 경계 본능으로 유명하지만 그 기저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높은 지능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로 한국의 진도에서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진돗개가 짖는 대신 조용히 아이 방 문 앞을 막아서서 침입을 저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춘기는 지금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바로 그 지능적인 보호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범은 점차 초조해졌습니다. 저 하얀 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교란 작전이 번번이 막히자 녀석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된 사냥 대신 정면 돌파를 감행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녀석은 최적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잠잠하며 모두의 경계심이 가장 느슨해지는 어느 평범한 오후,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녀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춘기가 벌이는 이 처절한 사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춘기가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래도 춘기를 한번 묶어둬야 할까봐 저러다 사람이라도 물겠어? 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춘기의 그 예민함이 바로 자신들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녀석은 지금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생의 계산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표범은 공격 시점을 정했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의 그날 오후는 이전의 어떤 날보다도 더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팽팽한 긴장감도 마치 봄눈 녹듯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민준 씨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집에서 쉬고 있었고 지혜 씨는 부엌에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한, 그래서 더 잔인한 오후였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만들어준 작은 그네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집 전체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춘기는 그네 옆에 엎드려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져 있었고 두 눈은 반쯤 감긴 채 주변의 모든 기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이어진 극도의 긴장 탓인지 녀석의 반응 속도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야생의 침묵은 모두를 방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부엌 창문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찌개 맛 좀 봐줄래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 민준 씨는 하나에게 아빠 잠깐만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네 타기에 실증이 난 하나는 새로운 놀잇감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의 눈에 어제 가지고 놀던 나비 모양의 연이 들어왔습니다. 연은 바람에 날려 마당 끝 숲으로 이어지는 덤불 근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의 약속도 잊은 채 연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움직이자 춘기가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은 아이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하나는 춘기야, 비켜! 내 나비 주우러 갈 거야. 라고 말하며 녀석을 살짝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호자와 보호 대상 사이의 작은 실랑이 그러나
숲속의 포식자에게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청음 같은 기회였습니다. 숲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표범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보호자에게서 멀어지는 바로 이 순간을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아이는 등을 보인 채 무방비 상태였으며 성가신개는 아이와의 작은 다툼으로 잠시 주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야생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표범의 몸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유령처럼 고요했습니다. 발바닥의 두툼한 육구는 마른 나무십 하나 건드리지 않고 땅을 디뎠습니다. 근육은 극도로 이완되었다가 도약의 순간을 위해 폭발적으로 수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온 신경은 오직 하나의 작은 뒷모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충이는 뒤늦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흙과 풀 내음 속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피 냄새와도 같은 야생의 살기가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춘기의 온몸에 털이 창처럼 곤두섰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돌렸고 바로 그 순간 악몽과도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황갈색의 포탄, 소리 없이 그러나 번개와 같은 속도로 하나를 향해 돌진하는 표범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의 연약한 목덜미를 향해 벌어지는 표범의 아가리. 그 안에 박힌 시퍼런 송곳니가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부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불과 몇 초 뒤면 갈기갈기 찢겨나갈 운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오직 아이의 천진난만한 노랫소리와 그 뒤로 소리 없이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충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거대한 맹수의 압도적인 속도와 힘 앞에 작은 진돗가의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춘기의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수천 년의 역사가 오직 한 주인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모든 조상들의 영혼이 포효하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까요? 표범의 도약과 춘기의 반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춘기의 반응이 1초쯤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성이나 계산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길 것을 알면서도 오직 등 뒤에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 하나의 생각만이 녀석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충이는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표범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표범과 싸움을 거는 것은 자살 행위이자 하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몸으로 표범의 공격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르릉, 춘기의 입에서 야수와도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폭발시키는 듯한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녀석은 하나의 등과 덮쳐오는 표범 사이의 그 좁은 공간으로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꼬왕! 둔탁한 충돌음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표범은 목표물을 거의 낚아채려던 순간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하얀 장애물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표범의 균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녀석은 하나를 덮치는 대신 춘기와 함께 뒤엉켜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그제야 연을 줍던 하나가 뒤를 돌아보았고 아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양이와 자신의 친구 춘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구는 모습,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춘기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이의 외침 소리를 듣고서야 민준 씨와 지혜 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표범이 먼지를 털고 일어서서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진돗가의 한 마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돗개, 충이는 다리를 살짝 절뚝이면서도 결연한 자세로 하나와 표범 사이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충기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충돌로 표범의 날카로운 발톱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고통이 상당할 터였지만 녀석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검은 눈동자만이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더욱 맹렬한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표범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뒤에 아이에게 가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표범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녀석의 사냥 인생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자신의 위용 앞에 꼬리를 내리거나 지저대며 공포를 드러내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하얀 개는 달랐습니다. 공포도 무모한 공격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죽음마저 불사하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느껴졌습니다. 녀석은 사냥꾼에서 순식간의 침입자로 그리고 이제는 동등한 결투의 상대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진돗개의 가장 위대한 특성 중 하나인 불굴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이나 가족이 위협에 처했을 때 상대의 크기나 힘에 상관없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과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들이 진돗개의 이러한 용맹함과 충성심에 감탄하여 군견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오직 한 주인만 따르는 진돗개의 성격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충이는 지금 그 어떤 훈련된 군견보다도 더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정신을 차리고 집안에 있던 사냥용 라이플을 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표범과 춘기가 너무 가까이 뒤엉켜 있어 섣불리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춘기가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총을 겨눈 채 소리를 지르며 표범을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리 가, I should say, 그의 고함 소리가 허공에 울렸지만 표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춘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울부짖으며 하나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전장은 오롯이 두 짐승에게만 남겨졌습니다. 문명과 야생, 충성과 본능이 격돌하는 원형 경기장. 그 중심에 선 춘기의 심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녀석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고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심장의 박동이었습니다. 이제 곧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 작은 영웅은 과연 야생의 지배자를 상대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민준 씨의 고함과 지혜 씨의 울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오직 두 짐승이 내뿜는 살기와 투지로 가득 차 숨 막히는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피 튀기는 싸움은 즉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팽팽하고 잔인한 침묵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의지와 의지가 맞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표범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녀석은 춘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포식자들이 사냥감의 약점을 찾거나 상대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녀석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소리가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린 무게감은 대지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춘기의 등 뒤, 즉 하나의 방향으로 파고들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표범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결코 표범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범이 오른쪽으로 돌면 자신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춘기의 시선과 몸은 항상 표범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녀석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충이는 지금 자신의 몸을 하나의 마지막 보루, 살아있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표범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녀석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며 공격하는 척 상대를 속이는 페인트 동작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 씨와 지혜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춘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는 오직 표범의 어깨 근육과 앞발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시력은 인간보다 동체 추적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진돗개는 정지된 사물보다는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능력이 극도로 발달했는데 이는 사냥감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충이는 지금 그 탁월한 동체 시력을 100% 활용하여 표범의 모든 속임수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르르르. 표범의 목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녀석은 소리를 이용한 위협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며 듣는 이의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녀석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얗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작은 단검처럼 보였고 당장이라도 춘기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했습니다. 녀석 역시 입술을 들어 올려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표범의 송곳니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지만 그 이빨에는 야생의 지배자에게는 없는 것, 바로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한 결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녀석의 목에서 나온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표범처럼 크고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끈질기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온다면 내 이빨이 너의 목에 박힐 것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는 단순한 힘 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고독한 포식자의 세계와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동반자의 세계, 표범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저 작고 약한 생명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는지 녀석의 머릿속에 각인된 생존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감 앞에서 야생의 지배자는 난생 처음으로 망설임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표범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 고양이과 동물의 꼬리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꼬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은 자신감과 공격성의 표현이지만 꼬리가 아래로 처지는 것은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춘기는 지금 체격의 열쇠를 오직 정신력 하나만으로 극복하며 야생의 지배자를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의 사투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마당의 감도는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춘기는 옆구리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력으로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쓰러지는 순간 등 뒤에 하나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먼저 인내심을 잃고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어느 쪽이 될까요? 춘기는 피를 흘리면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고요하고도 치열한 전쟁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숨막히는 광경을 또 다른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 농장 주인 클라우스 씨였습니다. 그는 민준 씨 집 쪽에서 들려온 아이의 날카로운 외침과 개 짖는 소리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아 근처 언덕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는 언덕 위에서 자신의 농장과 주변을 살피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고배율의 쌍안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개는 야생의 지배자를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던 자신의 말이 무색하게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거대한 표범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등 뒤에 둔 채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가 무모한 객기를 부리다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개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어티고 있었습니다. 표범의 모든 위협과 기만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마치 산처럼 흔들림 없이 아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아프리카의 대지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야생의 생태를 목격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헌신,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 그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보호국에 신고할 생각이었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순간은 기록되어야만 한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자신처럼 동물의 용맹함을 덩치와 혈통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반드시 봐야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를 최대한 확대하자 화면 속에 두 짐승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진돗개의 모습, 그리고 그런 진돗개 앞에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표범의 모습, 그 배경에는 공포에 질려 아이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와 총을 든 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랑, 희생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씨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표범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이 소모적인 심리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녀석의 몸이 다시 한번 용수철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실어 춘기의 방어선을 뚫고 최종 목표인 아이를 낚아채려는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표범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들 듯한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육중한 몸이 춘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상을 찍던 클라우스 씨의 입에서도 민준 씨 부부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한 공격. 도저히 피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춘기의 작은 몸은 저 거대한 야생의 폭력 앞에 속절없이 부서져 버릴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춘기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표범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춰 땅에 거의 달라붙듯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자신을 덮치기 직전 마치 뱀이 꿈틀거리듯 옆으로 몸을 굴리며 표범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냈습니다. 동시에 녀석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비어있는 표범의 앞다리,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위인 발목 근처를 향해 자신의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 특유의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멧돼지와 같은 크고 위험한 사냥감을 상대할 때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면서 다리나 옆구리 같은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지능적인 싸움을 합니다. 충이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유전자 깊숙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사냥 본능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표범은 앞다리에 전해지는 날카로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충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즉시 물러서서 다시 하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야생의 지배자는 다리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작은 진돗개는 여전히 상처 입은 몸으로 그러나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세상이 숨을 멈추는 듯한 침묵의 대치, 폭발적인 표범의 공격, 그리고 작은 영웅의 기적과도 같은 방역까지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전 세계를 침묵에 잠기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한국계라는 편견 속에 가려져 있던 위대한 생명체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용기와 충성심을 말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한 가족만의 사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표범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사냥이 실패한 것을 넘어 저 하찮다고 여겼던 개에게 상처까지 입었다는 사실은 녀석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고통과 굴욕감에 휩싸인 표범은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섰습니다. 녀석의 금빛 눈동자는 이제 단순한 살기를 넘어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산이나 전략은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파괴적인 본능만이 녀석을 지배했습니다. 짧지만 잔혹한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범은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맹렬하게 춘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영업 후 춘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공격에는 춘기의 두개골을 함몰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충이는 필사적으로 표범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옆으로 뛰고 뒤로 물러서고 몸을 낮추며 거대한 발톱을 피하기 위해 안칸 힘을 썼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두 짐승이 일으키는 흙먼지로 자욱해졌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힘의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몇 번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춘기는 표범의 앞발의 옆구리를 강타당하고 말았습니다. 깽! 춘기의 입에서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고 녀석의 몸은 몇 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의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표범은 승리를 확신하고 쓰러진 춘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으려는 바로 그 순간, 춘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누운 채로 고개만 간신히 들어 표범의 코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동물의 코는 가장 예민하고 약한 급소 중 하나입니다. 표범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물리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춘기가 만들어준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범이 춘기에게 집중한 사이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자 그는 표범의 바로 옆 땅바닥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댕! 고요한 오후를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은 표범을 빗나갔지만 바로 옆에 흙바닥에 박히며 흙먼지를 튀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놀란 표범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녀석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거대한 소음과 미지의 위협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녀석의 야생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위험한 장소라고. 표범은 잠시 동안 총을 든 민준 씨와 쓰러져서도 자신을 노려보는 춘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녀석의 눈빛에서 광기는 사라지고 다시 냉정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제는 정체불명의 무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녀석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범은 춘기를 향해 마지막으로 경멸과 분노가 섞인 으르렁거림을 한번 내뱉고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녀석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야생의 지배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본 상처 입은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는 딸을 껴안은 채 흐느꼈고 민준 씨는 총을 든 채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작은 영웅에게로 향했습니다. 충이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피가 멈추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녀석은 고개를 들어 하나와 가족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나는 괜찮으니 당신들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는 듯한 무한한 충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충이는 가족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녀석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생의 법칙에서 상처 입고 굴욕을 당한 포식자는 복수를 위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후퇴는 패배 인정이 아니라 더 잔혹한 다음 공격을 위한 일시적인 물러남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눈앞의 영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큰 위험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마당을 지배하던 아드레날린과 공포가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춘기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총을 내던지고 피투성이가 된 춘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춘기야,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그는 춘기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를 살폈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옆구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배어나왔고 표범의 발톱에 핥힌 자국들이 온몸에 선명했습니다. 녀석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지혜 씨도 울음을 그치고 하나를 민준 씨에게 맡긴 채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구급상자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지혈을 시도했지만 피는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춘기는 고통 속에서도 낑낑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안심하려는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에 부부의 마음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고통보다 주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어.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민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춘기를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싸 안아 올렸습니다. 춘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녀석의 체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해 짊어진 희생과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혜 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민준 씨는 뒷좌석에서 춘기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춘기야, 힘내. 거의 다 왔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는 뒷좌석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피를 흘리는 춘기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과속 운전을 하며 어두워지는 길을 내달렸습니다. 차 안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의 품에 안긴 춘기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천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한국에서 춘기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로울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 딸 하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오빠이자 수호천사였던 존재,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과 진돗개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일원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겪는 동반자이며 때로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배신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개에 변치 않는 충성심에서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준 씨 가족에게 춘기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족의 일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충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의사인 앤더슨 박사는 피투성이 개를 안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동양인 가족의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춘기의 상처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맙소사, 대체 무슨 짐승에게 당한 겁니까? 이건 표범의 발톱 자국 같은데. 민준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가 표범과 싸워 딸을 구했다는 말을. 이 이성적인 서양인 의사가 과연 믿어줄까? 하지만 그는 더듬거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 씨와 춘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동물을 치료해 왔지만 표범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과다출혈이 너무 심해서 솔직히 말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냉정한 말은 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충이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가족은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병원 복대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기도를 했고 민준 씨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상황을 알아챘더라면 춘기를 저렇게 사지로 내몰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웃 농장주 클라우스였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전화를 받을 경황이 없었지만 혹시 표범에 대한 다른 소식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클라우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아, 민준, 괜찮나? 자네에게는 그리고 내가 보낸 영상 봤나? 세상에 자네에게는 영웅이야. 진짜 영웅이라고. 영웅의 귀환. 하지만 그 영웅은 지금 수술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충이는 이 밤을 무사히 넘기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클라우스가 말한 영상은 앞으로 어떤 상상치도 못한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민준 씨는 클라우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클라우스는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찍은 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웃의 용감한 개를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하며 클라우스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표범대 진돗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한국계의 믿을 수 없는 용기라는 제목의 영상, 게시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십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본 게 중에 가장 용감해요. 미국, 저 작은 몸으로 표범에게 맞서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아. 1번, 이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전설적인 수호자다. 세우페인,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 정도일 줄이야. 대한민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춘기의 용맹함에 경탄했고 종을 뛰어넘는 희생 정신에 감동했으며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계는 야생의 지배자를 이길 수 없다던 세상의 편견은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순식간에 한 가족의 충견을 넘어 전 세계적인 용기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전문가, 행동 심리학자, 심지어는 군 특수부대 교관들까지 영상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저명한 동물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객과 동물은 표범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 앞에서 투쟁, 도피, 반응, fight or flight 레스폰스를 보입니다. 즉,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죠. 하지만 저 진돗개는 제3의 반응, 즉 보호 반응 프로텍트 레스폰스를 보입니다. 자신의 생존보다 무리의 약자를 지키려는 의지가 생존 본능을 압도하는 매우 드물고 숭고한 행동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한국인에게는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진돗개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인의 기계와 충성심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춘기 돕기 모금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진돗가에 관련 단체들은 민준 씨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민준 씨 가족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앤더슨 박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춘기는 어떻게 됐나요?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앤더슨 박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는 춘기가 과다출혈로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믿을 수 없는 정신력으로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수술하는 내내 마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의사 생활을 한 이래로 이토록 강한 생명력과 의지를 가진 동물은 처음 봅니다. 앤더슨 박사는 이제 춘기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기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병원비는 물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춘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그 역시 이 위대한 영웅을 살리는 데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춘기가 마취에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녀석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가족들을 보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가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듯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기적. 한 마리 진돗개의 위대한 용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고 그 응원의 힘은 실제로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가족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기적에 안도하고 있을 때 숲속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표범은 복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상처는 춘기의 상처보다 훨씬 빨리 아물고 있었고 그 상처가 아물수록 복수심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춘기의 기적에 환호하는 동안 진짜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민준 씨의 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고요한 섬과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춘기의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건의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춘기가 없는 마당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듯한 허전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충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 그들의 집은 야생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소식은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최근 민준 씨의 집 근처에서 민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닭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이 사라지는 일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동물을 먹은 흔적 없이 그저 잔인하게 죽여놓기만 한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결코 사람 사는 곳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표범이 대낮에도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방송을 듣던 민준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목격자들이 묘사한 표범의 인상착의였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그리고 유난히 공격적인 표범,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춘기에게 상처를 입고 도망쳤던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씨가 어느 날 저녁 심각한 얼굴로 민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처참하게 죽은 채 발견되었다며 범인은 틀림없이 그 표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봐, 민준. 이건 단순한 가축 피해가 아니야. 녀석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걸세. 자신의 영역에서 굴욕을 안겨준 인간과 그 개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향해서 말이야.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처 입은 포식자가 가장 위험한 법이야. 녀석들은 고통 때문에 이성을 잃고 평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거든. 클라우스의 말처럼 그 표범은 지금 심각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 특히 표범과 같은 지능적인 포식자는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며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춘기와의 싸움에서 입은 육체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녀석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닌 분노와 복수심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동물 행동학에서 종종 보고되는 현상으로 상처 입은 포식자 증후군 wounded predator 신드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상태의 동물은 예측 불가능하고 극도로 위험하여 전문 헌터들조차 상대하기를 꺼리는 대상입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며칠간 마을의 작은 호텔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마당을 내다보며 춘기 오빠 언제 와? 춘기 오빠 돌아오면 우리가 없으면 슬퍼할 거야. 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춘기는 이미 돌아올 가족이었고 그 가족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있는 춘기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강인한 생명력에 의료진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춘기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은 채 병실 문 쪽만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녀석은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온 신경과 마음은 가족이 있는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의사 앤더슨은 민준 씨에게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춘기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오늘 퇴원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춘기를 그 위험한 집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춘기의 눈빛을 보는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돌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기에게는 안락한 병원보다 위험하지만 가족이 있는 집이 진정한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춘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몸으로 채서 내린 춘기는 가장 먼저 집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녀석은 공기 중에 떠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짙고 불길해진 포식자의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자신들이 없는 사이 이 집을 몇 번이고 다녀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춘기는 현관문 앞에 꼼짝 않고 엎드려 어둠이 삼킨 숲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녀석의 몸은 아직 성치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후퇴가 끝이 아니었듯이 오늘의 재회 역시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의 눈이 먼 야생의 지배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전의 밤이
바로 오늘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거세졌고 천둥 번개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을 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집안의 모든 불을 켠 채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지만 그들을 정말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그 소음 너머에 숨어있는 침묵의 위협이었습니다. 충이는 현관문 앞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으로 수척해졌고 온몸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녀석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두 귀는 폭풍 우 소리 속에서도 미세한 이질적인 소리를 가려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코는 빗물에 섞여 들어오는 낯선 냄새의 입자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직 회복 중인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불안한 마음에 라이플을 옆에 둔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표범이 지금 당장 나타나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숨 막히는 기다림은 사람의 피를 말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혜 씨는 잠든 하나를 무릎에 눕힌 채 조용히 춘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춘기야. 그 부름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제발 무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 광 하고 집 근처에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그 섬광이 아주 잠깐 동안 마당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보고 말았습니다. 집 앞 정원, 그들이 가장 아끼던 장미 덤불 옆에 서 있는 거대한 형체를 젖은 털이 번개 빛에 번뜩이는 다리를 절뚝이는 표범이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번뜩이는 금빛 눈으로 집 안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왔다! 놈이 왔어. 민준 씨의 외침과 동시에 춘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으르렁거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처절한 결의의 외침이었습니다. 표범은 더 이상 숨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 폭풍우를 뚫고 정면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녀석은 거실의 큰 창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사냥꾼의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창가로 달려가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조준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표범은 교활하게도 나무와 덤불을 방패 삼아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녀석이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충이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녀석은 현관문을 향해 몸을 돌려 문을 긁으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방어하는 것은 결국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뿐 놈을 밖으로 유인해 자신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춘기야, 문 열어주면 안 돼. 지혜 씨가 울부짖었지만 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민준 씨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오! 민준 씨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춘기를 저 미쳐 날뛰는 맹수에게로 다시 내보내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춘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서 그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영혼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둘 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가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비바람이 집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충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끝나지 않은 신화, 그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웅은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위해 복수에 불타는 야생의 지배자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당, 두 짐승은 다시 한번 마주 섰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하나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처절한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작은 영웅 충이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빗줄기가 두 전사의 몸 위로 가차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탕물과 빛, 그리고 두 야수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폭풍우의 교향곡에 처절한 선율을 더했습니다. 표범은 더 이상 탐색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곧장 충기를 향해 돌진했고 그 거대한 몸으로 충기를 덮쳤습니다. 충이는 옆구리에 상처가 터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표범의 목덜미를 파고들려 애썼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뒤엉킨 두 짐승의 싸움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하기 힘든 혼전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는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닫고 미친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찰, 동물보호국, 그리고 이웃 클라우스에게까지 그는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두 짐승의 처절한 사투소리, 그는 이 지옥 같은 순간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충이는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온몸의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결코 이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저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표범이 강력한 뒷발로 춘기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춘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표범은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녀석은 쓰러진 충이의 목덜미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충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하나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지켜야 하는데 녀석의 눈이 서서히 감기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강력한 불빛, 여러 개가 갑자기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집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와 마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에 당황한 표범이 주춤하는 사이 또 다른 차에서 내린 동물보호국 직원들이 마취총을 겨누었습니다. 내리쏴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침이 정확히 표범의 엉덩이에 명중했습니다. 맹렬하게 저항하던 표범의 움직임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내 거대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충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충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사람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웅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무를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이는 과연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상에 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